Brian Book Club, 팝캐스트, Korean. 늘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해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그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지식만 딱 추출해드리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다룰 자료가 꽤 묵직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유튜브 채널 브라이언 북클럽에서 발췌한 영상 대본인데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고전 있죠. 갈리아 원정기? 아, 명조죠? 로마 전쟁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의 65페이지 딱 단 한 장을 영어와 한국어로 아주 치열하게 파고드는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드 북텔링이라고 부르는 독서 모임의 프레젠테이션과 Q&A 세션이에요. 하드 북텔링이라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쵸.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게 단순히 2000년 전 로마의 뻔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하드 북텔링이라는 포맷 자체가 주는 시사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그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 좋게. 네, 이 책 참 감동적이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가볍게 감상을 나누는 자리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서로 칭찬도 해주고. 하지만 이 자료에 등장하는 모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문장, 한 단어를 원어를 뜯어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를 분석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방어해야 하는 아주 지독하고 밀도 높은 지적 훈련의 장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땀이 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고대 전투의 잔혹한 통계, 귀족들의 얽히고 설킨 정치적 셈법이 어떻게 현대 직장인인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매너리즘이라는 적에게서 탈출하는 방법과 연결되는지 오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상황 묘사가 아주 극적인데요. 게르만족의 왕 아리오비스투스가 전투에서 패배해서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고 카이사르가 기병대를 이끌고 이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죠. 그러다 강가에 다다르는데 강은 얕지만 다리가 없는 척박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긴박한 추격전 한가운데서 카이사르의 시선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 부분의 시각적 디테일이 정말 텍스트의 긴장감을 확 끌어올립니다. 카이사르가 발견한 건 무려 3중 쇠사슬, 그러니까 트리플 체인에 묶인 채 감시병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한 남자였거든요. 3중 쇠사슬이요? 무겁기도 엄청 무거웠겠네요. 그렇죠. 놀랍게도 그 남자는 카이사르의 절친한 친구이자 갈리아 속주에서 가장 타고난 인물로 꼽히는 가이우스 발레리우스 프로킬루스였습니다. 적을 쫓아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가는 중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를 우연히 딱 마주친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 자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그 케빈이라는 발표자가 이 섹션의 핵심 문장으로 바로 이 구절을 꼽았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런 행운이 승전 못지않게 기뻤다. 친구를 구한 기쁨이 전쟁에서 이긴 기쁨과 맞먹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도망치는 게르만족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뒤에서 카이사르 기병대가 쫓아오니까요. 그럼 짐이 되는 포로라면 당장 목을 베고 도망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왜 굳이 프로킬루스를 3중 쇠사슬까지 동원해서 그 무겁게 끌고 갔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의 Q&A 세션에서 다루어진 아주 핵심적인 논제 중 하나였어요. 오, 북클럽 참여자들도 그 부분을 궁금해했군요. 네, 게르만족이 그를 당장 죽이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프로킬루스는 단순히 카이사르의 개인적인 친구가 아니라 갈리아 지역 최고의 유력자였거든요. 단순히 친한 동생 이런 게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즉, 향후 로마와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거나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인질, 밸류어블 호스티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장 비싼 협상 카드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삼중쇠사슬을 채웠다는 것 자체가 이 인질의 가치이자 동시에 위협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도망가면 끝장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갈리아 지리에 밝고 영향력의 큰 인물이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틈을 주어 도망치게 둔다면 게르만족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쇠사슬을 세 겹이나 채워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려 했던 거군요. 전쟁의 광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이해타산을 따지는 모습이죠.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북클럽 참여자들의 시선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군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더 던지죠. 네, 과연 그들이 진짜 절친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맞아요. 카이사르와 프로킬루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끈끈하고 감정적인 진짜 절친이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논의의 수준이 완전히 한 단계 도약합니다.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단짝 같은 우정으로만 이 상황을 해석하면 이 텍스트의 진가를 절반만 보게 되는 셈이거든요. 절반만 본다고요? 네, 고대 로마의 귀족 사회, 나아가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준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해부해봐야 합니다. 아니 목숨을 구해줬으니 평생 은인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은인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아주 거대한 권력 역학이 작동하죠. 카이사르가 프로킬루스를 구출한 순간 이 갈리아 최고의 유력자는 카이사르에게 평생 갚기 힘든 생명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아, 생명의 빚.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제 프로킬루스는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카이사르의 편이 된 것입니다. 아하, 단순히 아끼는 친구를 살려서 다행이다. 이 수준이 아니군요. 이제 이 강력한 인물은 완벽하게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왔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목숨을 구해준 행위는 가장 확실한 정치적 보험이자 거대한 자산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핵심 문장도 다르게 해석되겠네요. 승전 못지않게 기뻤다. 그렇죠. 카이사르의 이중적인 감정을 아주 잘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르만족을 격퇴한 군사적 승리에 대한 기쁨이고요. 둘째는요? 둘째는 이 우연한 구출극을 통해서 엄청난 정치적 동맹을 힘들이지 않고 공고히 했다는 아주 전략적인 환호였던 셈이죠. 카이사르의 그 다행스러워하는 미소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냉철한 정치가의 쾌재로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고전을 깊이 읽는 맛이죠. 바로 숫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북클럽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네, 참여자들이 텍스트에 묘사된 전투 상황의 통계를 아주 빠르고 날카롭게 계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시 도망치던 게르만족 전사의 규모가 약 10만 명이었고 그중 사상자, 즉 캐주얼티즈가 1만 5천 명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죠. 사망자가 5,000명, 부상자가 1만 명이라는 계산이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대 전쟁의 사상자 비율입니다. 자료 안에서도 논의가 오가지만 고대 전투에서 대열이 완전히 무너지고 패주하는 이른바 대패의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사상자 비율이 얼마나 나와야 하죠?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최소 30%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총이나 저격수나 폭탄도 없던 2000년 전 고대 전투입니다. 오로지 활과 창, 칼만으로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건데 10만 명 중 3만 명이 죽거나 다쳐야 정상이라는 게 사실 선뜻 체감이 안 되거든요.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죠. 1만 5천 명, 즉 15% 사상자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요? 직접 베고 찔러야 하는 건데?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전쟁사의 통계를 보면 양 진영이 대열을 갖추고 밀고 당길 때는 의외로 사상자가 적어요. 방패로 막고 있으니까요. 아, 대열이 유지될 때는요? 네, 진짜 대규모 학살은 언제 일어나느냐? 한쪽의 대열이 붕괴되어서 등을 보이고 도망칠 때 일어납니다. 무방비 상태로 뒤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이죠. 도망갈 때가 제일 위험하군요. 이 북클럽 참여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게르만족이 완전히 무너져 도망쳤는데 사상자가 15%밖에 안 된다고. 고대 전투의 패주 상황치고는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팩트체크와 논리적 의심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와, 2000년 전 전투의 사상자 비율을 놓고 그 자리에서 논리적 검증을 벌인다니 이거 정말 하드한 모임이네요. 대단하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굳이 고대 전투의 사상자 비율까지 알아야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진짜 가치는 그 역사적 팩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현대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숫자 감각을 훈련하는 아주 완벽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대본에서도 이 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연결되나요?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를 받거나 이사회 회의를 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아주 그럴싸한 그래프와 함께 예상 매출 수치나 시장 점유율을 제시합니다. 아, PPT 화려하게 띄워놓고요. 그렇죠. 그때 그 숫자에 숨겨진 맹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잠깐 업계 평균 이탈률이 30%인데 우리 서비스만 15%로 잡은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물을 수 있는 능력. 아하, 숫자에 허점을 찌르는 능력. 네, 그것이 바로 이 카이사르의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훈련되고 있는 겁니다. 갈리아 원정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라틴어 번역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시된 숫자의 논리성을 검증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장착하는 거군요. 정말 문과적 소양과 이과적 분석력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바로 그게 하드북 텔링의 묘미죠. 자, 이제 이 팽팽한 고대의 전쟁터와 숫자의 세계에서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대의 직장으로 시점을 완전히 옮겨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오죠. 네, 자료의 후반부에 가면 아주 사적이면서도 뼈를 때리는 참여자의 경험담이 등장합니다. 당신에게 있어 이 일상을 옥죄고 있는 적의 소나기 혹은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삼중 쇠사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대목에서 과거 IT 벤처 회사에서 일했던 한 참여자의 일화가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정한 적은 창칼을 들고 쫓아오는 외부의 경쟁사나 악랄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적은 누구였나요? 바로 자신이 만든 조직의 패턴, 그리고 편안한 업무의 일상에 갇히는 것이었죠. 맞아요. 이분은 과거 무역과 영업이라는 자신의 기존 업무 패턴에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영업만 잘하면 돼. 일본어 하나만 잘하면 평생 밥 먹고 살아. 이러면서 안주했던 거죠. 그가 속한 회사는 IT 벤처였고 세상은 아주 급격하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아,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였군요. 여기서 대본에 코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코덱이요? 영상 볼 때 설치하는 그거죠? 네,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비디오나 오디오 파일을 압축하고 재생하는 코덱 기술 같은 IT 지식이 비즈니스의 아주 핵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영업을 하려면 뭘 파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영업 담당자라도 자신이 파는 제품의 기술적 기반이 코덱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하지만 이 참여자는 새로운 IT 기술에 대한 공부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어째서요? 그건 개발자들이나 아는 거지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쌓아온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매달린 거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마지막 회사에서 아주 도망치듯 그만둬야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남일 같지가 않네요. 성장이 멈춘 안주주의, 과거의 경험에만 얽매여서 새로운 학습을 거부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현대 직장인들을 숨막히게 조이는 보이지 않는 삼중 쇠사슬이라는 것을 이 뼈아픈 일화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매일 반복되는 업무 패턴에 갇혀서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새로운 툴이나 트렌드 배우는 걸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엄청 뜨끔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이 맥락에서 자료의 발표자 케빈이 이 쇠사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꼽은 아주 기가 막힌 영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마우스를 쓸 때 매일 쓰는 단어죠. 바로 드래그입니다. 네, 이 드래그라는 단어의 사전적, 비유적 의미를 아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로는 무거운 것을 힘들여 끌다 혹은 원치 않는 곳에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네, 명사로는요? 명사로는 지겨운 사람, 발목을 잡는 짜증나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 강가에서 프로킬루스가 게르만족 감시병들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질질 드래그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동시에 코덱을 배우기 거부했던 그 영업사원 역시 변화하는 IT 업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팀과 회사에 점차 드래그, 즉 발목을 잡는 지겨운 존재가 되어갔을 겁니다. 자기가 팀을 드래그하는 짐이 되어버린 거네요. 스스로 일상의 타성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시대의 흐름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감시병에게 원치 않는 곳으로 드래그 당하고 있습니까? 타성, 귀찮음, 아니면 예전한 이 방식으로 통했어 라는 낡은 자부심. 아주 무서운 질문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일상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적의 소나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그 탈출의 강력한 해법을 이 독서 모임의 포맷 자체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의 발표자 케빈이 보여준 퍼포먼스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27분 동안 발표한 그거 말씀이시죠? 네, 그는 무려 27분 동안 다른 사람의 어떠한 개입이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서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이 고전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이끌어갔습니다. 대단하네요. 단순히 번역된 문장을 낭독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청중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논리를 방어하면서 전체 대화의 판을 쥐고 통제한 것입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 모셔놓고 30분 가까이 발표를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압박감인지요. 스크립트만 줄줄 읽어서는 단 5분도 청중의 집중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대본을 보면 진행자가 케빈에게 묻습니다. 회사에서 한 언어로라도 25분 이상 혼자 발표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아직 없다는 답변에 진행자는 이런 훈련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무기가 될지를 아주 강하게 어필합니다. 혼자서 전체 무대를 장악하는 훈련이군요. 이 지점이 현대 직장인에게 던지는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업무가 한정적이고 평범한 실무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커리어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거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해야 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진가가 드러나겠네요. 그때 주어지는 30분의 무대에서 남이 써준 대본이나 더듬더듬 읽으며 변명하는 사람과 2000년 전 고전을 두 가지 언어로 해체하고 압박 질문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 무게감과 장악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번역이나 대충 영어를 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했다. 텍스트에 나오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대충 훑는 게 아니라 내 논리로 체화해서 뼈와 살로 만드는 과정. 그 지독한 몰입과 성취감만이 우리를 안주라는 사슬에서 끊어내주는 가장 예리한 검이 되겠네요. 네, 스스로를 매너리즘에서 구출해서 부분적인 실무만 보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전체 판을 조망할 줄 아는 슈퍼 프로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런 치열한 학습에 있음을 이 자료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의 여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대 갈리아 전투의 구출극은 낡은 역사책 속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빛나는 승리의 환희 속에서도 친구의 목숨과 정치적 자산을 동시에 거머쥐었던 카이사르의 냉철함. 그리고 그 이면의 사상자 통계를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해체해버리는 날카로운 토론도 있었죠. 네, 게다가 타성에 젖어 도태되었던 뼈아픈 경험담까지. 이 흥미로운 분석 여정은 다름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의 커리어와 일상을 점검하는 아주 투명한 거울입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당신은 지금 익숙함이라는 삼중쇠사슬에 묶여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독하게 텍스트를 파고들며 전체 판을 읽어내는 자신만의 통제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들에 더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사유를 한 단계 더 자극할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인 화두로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죠. 어떤 질문이나요? 앞서 우리는 카이사르가 프로킬루스를 위기에서 구출함으로써 단순한 감정적 우정을 넘어서 아주 강력한 정치적 우군이라는 생명의 빚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얻었죠. 그렇다면 이 개념을 당신의 현실로 가져와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직장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크 안에서 업무의 난관에 부딪히거나 과거의 타성이라는 적의 소나귀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료나 클라이언트가 있습니까? 주변에 찾아보면 꼭 한두 명씩 있죠. 만약 오늘 당신이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진흙탕에서 구출해준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착한 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예상치 못한 구출 행동이 훗날 당신의 커리어에 어떤 강력한 사내 정치적 보험과 절대적인 동맹으로 돌아오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와... 누가 당신의 프로킬루스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쇠사슬을 끊어주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결국 내 커리어에 가장 든든한 군단장을 얻는 이기적이고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탁월한 시각입니다. 네, 비즈니스 세계의 새로운 구출 작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묵직한 깨달음의 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Welcome back to the deep dive. We spent a lot of time on this show talking about how to learn things faster. Right, or hacking your productivity. Yeah, exactly. We usually look at the newest apps or the latest psychological research. But today we're going to look at something that feels, well, almost ancient.
but the results it produces are incredibly modern. It's a really fascinating collision of worlds today. It really is. We are stepping into a world that is equal parts history seminar, theatrical performance, and high-pressure corporate leadership training. Yeah. It's a little niche, I'll admit. We are looking at a practice called book telling. And just to be clear right off the bat, because I know what people are thinking, this is not an audiobook narration. Right. This isn't someone just reading a bedtime story into a microphone. No, not at all. We are analyzing a specific transcript of a live session from the Brian Book Club. And in this session, an office worker named Kevin, is put through this really rigorous gauntlet they call hard book telling. Gauntlet is definitely the right word. I mean, it involves memorization, translation, public speaking, and rapid-fire Q&A, all while analyzing a classic text. Yeah. It's essentially this massive mental workout designed to force the learner to internalize complex language and history until it basically becomes second nature. Exactly. And the text Kevin is wrestling with in this session, it's heavy artillery. It is the Gallic War by Julius Caesar. Oh, yeah. Specifically, a very dramatic moment involving the rescue of a friend. It's a perfect choice of text because it allows for both military strategy analysis, which is sort of the hard stuff, and deep human emotion, the soft stuff. Right. We have the transcript of the live session presided over by Brian, who acts as the guide or the Sherpa of the club, along with a designated listener named Stefanet. So our mission today is to break down how this book-telling method actually works, watch how Kevin handles the pressure, and explore the surprising insights, both historical and personal, that emerge from a 2,000-year-old war story. Let's unpack it. All right, so before the main performance even starts, there is this preparation phase called the rehearsal. And honestly, looking at the transcript, this doesn't look like an actor warming up in the wings. No, it doesn't. It looks like a military briefing. They use something called the 5W1H method. Right. Who, what, where, when, why, and how. Yeah, but why start there? Why not just, start reading the book? Because in this method, understanding precedes performance. You literally cannot tell a story you don't understand. Makes sense. So the 5W1H briefing forces Kevin to distill the chaos of the text into a solid structure. He has to set the scene immediately. And the scene he selected is intense. It's the aftermath of a massive battle against the Germans, led by the chieftain Ariovistus. Context is key here. Caesar has just won, the Germans are retreating, and it's a total rout. Right. We are talking about thousands of soldiers, dust, noise, adrenaline. But amidst all the slaughter and victory, Kevin zooms in on one very specific incident. The rescue of Gaius Valerius Priscillus. Caesar's friend. Which brings us to the key sentence. In this book-telling method, the teller has to select one single sentence that encapsulates the entire section. Like picking the headline for the front page. Exactly. And Kevin chooses, quote, "It brought Caesar as much pleasure as the victory itself." That is a profound choice for a war memoir, don't you think? It is. I mean, you'd expect the key sentence to be something like, "And then we crushed the enemy." Yeah, something bloody. Right. But Kevin chooses the emotional beat. And he actually has to defend that choice in the rehearsal. He breaks it down into two reasons. Reason one, they defeated the Germans. That's the obvious military win. That's the what. But reason two, he rescued his friend. And what's interesting in the transcript is that the group, Kevin, Brian the presider, even the listener, Stefanet, they all agree that reason two is the real story here. Yeah, they do. The text says Caesar finding Priscillus gave him as much pleasure as the victory. Think about that. You've just secured the safety of the Roman Republic on this frontier, but finding your buddy alive is equal to that. It instantly humanizes Caesar. He's not just a conqueror here. He's a guy who is profoundly relieved his friend didn't die. Right. And Kevin wraps up this rehearsal with a section preview. It's this rapid-fire summary. He notes that Ariovistus fled, the rest were slaughtered, but Priscillus, who was being dragged away by guards, was spotted and saved. And Kevin notes, and I love this detail, that if his friend had died, the shining victory would have been diminished. That's a crucial insight. It raises the stakes of the entire narrative. It's not just about winning, it's about winning with your people intact. Yeah. If you win the war but lose your soul or lose your friends, is it really a victory? So the stage is set. We know the stakes. Now we move to the main event, segment 2, the main performance. And this is where the hard book telling comes in. It really does. I was reading the physical rules for this, and honestly, just reading them made my palms sweat. It seems incredibly restrictive. It is entirely designed to be restrictive. The source document notes that the book must be placed diagonally at exactly a 45-degree angle. Okay, stop there. Why 45 degrees?
Is that just to look cool? Is it just some weird ritual? No, it's actually about cognitive load and physical presence. Think about it. If the book is flat on the table, what do? You look down. Right. Your chin hits your chest, your windpipe compresses, and you are engaging with the table, not the audience. Oh, so you disappear into the reading. Exactly. But if you hold the book straight up in front of your face, you're hiding. You create a physical barrier between you and the listener. So 45 degrees allows you to do what exactly? Glance and shoot. Precisely. The explicit instruction is you scan the text with your eyes. That's the input. But you must look straight ahead to speak. That's the output. Wow. It forces a physical disconnect between the reading and the speaking. So you aren't reading aloud. You are downloading the sentence into your brain and then delivering it. Yes. And the instruction is that it must be a calm, reflective utterance. It's much closer to an actor performing a monologue than a student reading a book report. That's intense. And here is the real kicker. Kevin has to perform an imaginary monologue first in his native language, Korean, and then do the exact same thing in English. And looking at the transcript, Brian, the host of the session, points out that this isn't just translation. Kevin isn't mentally swapping out words like a dictionary. No, that's the absolute goal of this deep learning. He isn't thinking dog equals Perro. He is reliving the moment. He has to visualize Priscillus in chains, feel the genuine relief of Caesar, and express that feeling first in Korean, then in English. He is processing the scene through the language, not just the grammar. Then Kevin moves to English storytelling. He has to retell the narrative in his own words, again using that 5W1H structure. He sets the background. He says when he met with Caesar himself and pursuing the enemy with cavalry. He identifies the central conflict perfectly here. You have Priscillus bound in triple chains, snatched from the enemy. The imagery is so vivid. Triple chains, not just tied up triple chains. It sounds like something out of a movie. Why triple? It emphasizes how valuable of a hostage he was, or how dangerous. The Germans really, really didn't want him to escape. And also how uncomfortable he must have been. I mean, being dragged by guards while bound in triple chains, that is a bad day at the office. A terrible day. And Kevin totally captures that desperation in his storytelling. This leads us into segment 3, which is the Q&A. This is where the listener, Stefanette, jumps in. And this isn't just her saying, "Good job, Kevin." She actually grills him on logistics. This is where the book-telling method really shines. You can memorize a text, sure, but can you defend the logic of the scene? They get into this big debate about the geography. Right. Kevin describes a broad land near a river. The bridge debate. Stefanette and the group ask, why did the Germans cross the river? Why did they stop on one side? It's a great logical question. If you are retreating from Caesar, you cross the river, right? That's your natural barrier. Unless you can't swim. Or unless there is no bridge. Kevin posits that there was no bridge. He argues it's ancient times, bridges are incredibly hard to build, and maybe the river wasn't deep or wide enough to be a massive barrier, but they were still trapped. It forces Kevin to actually visualize the terrain. He can't just rely on the words on the page. He has to see the river in his head to answer the question. Exactly. But then, the discussion shifts from geography to philosophy, the nature of friendship. This was easily my favorite part of the transcript. There is a genuine, thoughtful disagreemen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aesar and Priscillus. Kevin takes a very pragmatic view, and almost a cynical. He argues that maybe they weren't close friends initially. Right. He says they were special to each other, sure, but not necessarily best friends. But, and here's his point, the rescue created a debt. The debt of life. Exactly. Kevin says he owes his life to Caesar. This guy is on my side now. It's almost transactional. I saved you, now I own your loyalty. It's a very realistic take on ancient politics, but Stefanette pushes back on that. She takes the humanist view. Yeah, she does. She argues that Caesar must have considered him a close friend beforehand. Otherwise, why prioritize the rescue? It's the Saving Private Ryan argument. Is the mission worth the risk? Exactly. In the heat of battle, amidst thousands of fleeing Germans, you don't send a rescue party for a casual acquaintance. Right. Stefanette thinks the emotion drove the action. Kevin thinks the action solidified the loyalty. And the fact that they are debating this in a second language, digging into the psychology of a Roman general, it just shows how effective this book-telling is. They aren't worrying about verb tenses, they're worrying about human motivation. That is exactly when you know you've mastered the material. Speaking of mastering material, let's talk about the math. Because nothing says fun book club like calculating casualty rates in a massacre. Oh, the casualty math segment. I have to ask, why is this even here? When I first read the transcript, I thought, okay, Skip, they get so granular.
Kevin estimates 15,000 German soldiers involved. They are calculating percentages. Why does a humanities club care about the math? Because without the math, it's just a fairy tale. Saying many people died is just a story. Saying 30% of 100,000 people were killed or injured is reality. It grounds it. It creates concrete visualization. They actually get into a debate distinguishing between casualties and dead. Which is a crucial distinction. Absolutely. Casualties includes the injured. Kevin proposes 5,000 killed and 10,000 injured out of a specific group. Later, he adjusts the total warrior count to 100,000 and suggests a 30% casualty rate. It's an important vocabulary lesson, too. Fatalities versus casualties. But more than that, it shows that to really understand a text, you have to understand the scale of what's happening. Exactly. You can't just vibe with the emotions. You have to run the numbers. That's what a true leader does. Now, if the math segment was the brain of the deep dive, segment 4 is the heart. This is where Brian, the presider, steps in with what they call the liberal arts question. This is the major pivot of the session. Brian moves away from the literal text and asks a metaphorical question based entirely on the theme. His question is, do we rescue from the enemy's grasp? It sounds a bit abstract, but he anchors it with a personal story that is honestly pretty vulnerable for someone in a teacher role. It is very vulnerable. Brian compares the enemy not to a German army, but to getting trapped in a workplace routine. He talks about his time working at an IT venture. He was comfortable in his role doing sales and using his Japanese language skills. That was his safe zone. He was the sales guy. Right. But the company was an IT company. They dealt with digital devices, codecs, heavy technology. Yeah. And Brian openly admits he refused to study it. He was arrogant about his existing skills. He thought, I speak Japanese, I'm good at sales, why do I need to learn what a codec is? And he says he felt he ran away from that company because he refused to learn. He let the enemy, which was his own professional stagnation, capture him. It's such a powerful metaphor. He interprets rescuing from the enemy's grasp as the act of studying. Oh, wow. For him and for the members of the club, studying the humanities or advanced English is the rescue mission. It's about seeing the whole board. Exactly. He realized later that if he had just studied the tech, he would have understood the entire business landscape, not just his little corner of sales. He would have been a leader, not just a worker. That connects so well to why Kevin is doing this specific performance. It's not just to learn English. It's to train his brain to handle complex, high-pressure information so he doesn't get stuck in a rut. Brian explicitly makes that connection in the transcript. He says the enemy is the comfort zone. The rescue is the hard work of learning something totally new. Which brings us to the final segment, vocabulary and feedback. After all that deep philosophy, they do identify a specific word to take away. Kevin chooses drag. D-R-A-G. Simple word, but very versatile. Kevin defines it as pulling with force or making someone go where they don't want to go. And he gives a sample sentence, grab her arm and drag her into the room. A little aggressive there, Kevin. Maybe we need to work on the HR compliance of your sample sentences. It is a bit aggressive, but it fits the violence of the Caesar text perfectly, certainly. It implies resistance. You don't drag someone who actually wants to go. Then Brian asks Kevin for a debrief. How did it feel? And Kevin says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He says he held the floor for 27 minutes. And he felt the section was absorbed into his body. That word absorbed is key. He didn't just memorize it, he embodied it. Yeah. And Brian jumps on this immediately. He emphasizes the immense corporate value of this exact skill. He says that in high-level positions like C-suite, executives, you have to be able to speak for 25 minutes straight without a script. Most people just read slides. And that is the tragedy of modern corporate communication. People use PowerPoint as a crutch. We just read bullet points to each other in dark rooms. It's the worst. Brian's saying that true leadership is being able to hold a room, tell a compelling story, and convey complex data-like casualty numbers or strategic goals without ever looking at a screen. It's the difference between a manager and a leader. A manager reads the slide. A leader tells the story. Precisely. And Stephanette, the listener, backs this up in her feedback. She notes Kevin's stability throughout the performance. She mentioned she had prepared simple questions because she expected him to struggle, but she had to upgrade them because his storytelling was so deep. That is honestly the highest compliment you can give a speaker. Yeah. You force me to think harder. And then Brian introduces this concept of the traffic light. I really love this theory. Can you break this down for us? It's brilliant.
Brian says that usually when people speak a second language, or really when anyone speaks about a topic they aren't fully confident in, they have a traffic light in their head. Like a mental check. Yes. Ooh. Red light is, wait, did I make a grammar mistake? Yellow light is this the right word? Right. They're constantly self-editing in real time. It makes the speech choppy and hesitant. You can almost hear the gears grinding in their head. But Kevin didn't have that. No. Because he had practiced so much, because he was fully absorbed, the traffic light was completely turned off. And here's the real magic part. Because he wasn't checking for errors, the listeners, Stefanette and Brian, they didn't check for errors either. They weren't listening for grammar. They were listening to the story. Right. They could close their eyes and visualize the whole scene. They saw Priscillus in triple chains. They didn't hear Kevin struggling with verb conjugation. That is the true threshold to fluency. When the medium disappears and only the message remains. It's incredible to think that this all came from a guy standing in a room, looking at a book at a 45-degree angle, talking about a Roman war. It shows that the method works. It's intense, it's hard, as the name suggests, but the payoff is this incredible level of command. And it creates a very specific type of unbreakable confidence. So we've unpacked the history, the weirdly specific physical mechanics, and the personal application. What is the big takeaway here? Why should you, the listener, care about Kevin and his 45-degree book? For me, it's that reading can be a leadership simulation. We so often think of reading as a passive, solitary act. You sit in a comfortable chair, you absorb. Yeah. But this book telling flips it entirely. It turns reading into an active, performative public act. It forces you to completely own the material. Yes, you can't hide behind saying, oh, I think I get the gist of it. You have to know it well enough to speak it, defend it, and answer questions about it from a total skeptic. It builds a kind of intellectual confidence that is very rare today. And it also highlights Brian's point about the enemy. Yeah. If you are just doing your job, just reading the slides, just staying in your lane, Yeah. you are trapped. You are Priscillus in chains. You are being dragged by the guards of your own daily routine. Oof, that is a heavy image. It is. But the good news is you can be Caesar. You can launch a rescue mission. But that mission requires serious effort. Right. It requires hard book telling, or whatever your personal version that is, studying the code, learning the new skill, speaking up in the meeting without relying on the script. Breaking the chains yourself. That brings us to our final thought for you, the listener. We talked about Brian's enemy pattern, his refusal to learn IT because he was comfortable in sales. I want you to think about your career right now. What is the enemy pattern you are stuck in? What is the topic or skill you are actively refusing to study because you are already good enough at something else? Are you waiting for a Caesar to come rescue you? Or are you ready to pick up the book, set it at a 45-degree angle, and start the rehearsal? The victory and the pleasure of that victory might be closer than you think. Thanks for diving in with us today. We will see you next time. Keep reading.